반갑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저녁부터 진행하는 UCL 챔피언스리그 해외 축구로 준비하였습니다. 최종 조합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코펜하겐과 카이라트입니다. 코펜하겐은 최근 유럽 대항전과 리그 일정을 병행하며 전력 운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의 핵심이자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맡던 토마스 델라니가 골절 부상으로 이탈해 미드필드 구성의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큽니다. 수비진에서도 헬리크 호이에르와 크리스티안 멜링이 모두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고 후에스카스와 메손 또한 무릎 부상으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른쪽 측면에서 꾸준히 공격 가담을 이어오던 스즈키의 결장 역시 전방 전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팀 성격상 공격 전환의 속도와 미드필드 압박이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델라니와 멜링의 부재는 공격 가담뿐 아니라 후방 압박 해소 측면에서도 큰 손실로 평가됩니다. 코펜하겐은 전방에서 마무리의 강점을 지닌 주전 스트라이커를 중심으로 한 득점 루트를 유지하고 있으나 측면 자원의 부진과 교체 자원의 기복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리그에서의 점유율 수치가 높은 편이지만 효율적인 골 창출로 이어지는 빈도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중원 조합 변화에 따른 공격 연계의 불안정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 최소 실점 경기를 유지하는 등 수비 조직력은 유지되고 있으나 빌드업 속도가 떨어지고 마무리의 결정력이 낮아지는 현상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카이라트는 원정 경기에서 수비 중심의 운영을 기반으로 역습 전술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격 자원들의 부상으로 인해 전방 위협이 크게 줄었습니다. 팀의 주전 공격수 엘더 산타나가 무릎 부상으로 빠지면서 골 결정력에 공백이 생겼고 함께 공격 라인을 이끌던 조아오 파울로 역시 같은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에 수비수 마르티노비치도 비활동 상태로 수비진의 선택 폭이 좁습니다. 이 3명 모두 소속팀 내에서 최소 3득점 이상을 기록했던 주요 자원으로 전방 압박 및 세트피스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선수들입니다. 이들의 결장으로 인해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중원에서 수비적 밀도가 낮아지고 전환 속도도 저하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술은 안정적인 수비 라인과 중원 압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경기 중 꾸준히 상대 공격수들의 침투를 막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일 경우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후반부 실점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롱패스를 통한 빠른 전환 시도로 대응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완결짓는 빈도가 낮아 원정에서 다득점 경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 전반부는 상대의 압박 회피 능력이 관건이 되겠지만 홈에서의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감안할 때 후반 들어 한 골차 승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펜하겐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파포스 FC와 AS 모나코입니다. 파포스는 키프로스 리그 내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매우 안정적인 팀으로 평가받으며 짜임새 있는 후방 라인을 중심으로 역습 전개의 강점을 드러냅니다. 팀 내 주축 수비수인 페드라오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하며 좌측 풀백 주앙 코레아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점은 전력적으로 뼈아픈 손실입니다. 두 선수는 모두 이번 시즌 리그에서 팀의 주축으로 활약해온 선수들로 페드라오는 공중볼 경합과 차단 능력에서 팀 내 최고 수준을 보여주었고 코레아는 빌드업 과정에서 좌측 라인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의 부재로 인해 수비 라인의 구조적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파포스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유독 강한 집중력과 침착한 수비 운영을 보여왔고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낮은 점유율의 축구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선제 득점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조밀하게 유지하며 철저히 실리적인 운영을 합니다. 홈 관중의 기대를 받는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전술 전개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AS 모나코는 리그왕에 이어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공격적인 축구로 승점을 노리고 있으나 원정 경기에서는 아직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수비진의 불안이 눈에 띄는데 최근 경기들에서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 역습 대응이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주전 수비수 에릭 다이어와 마위사가 모두 부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수비 전력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릭 다이어는 시즌 초반부터 중앙에서 라인 컨트롤을 담당하며 경기 조율에 관여했으며 마위사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중원 장악력과 세컨드볼 대응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결장은 곧 중앙 수비와 중원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반면 공격수 발로군이 복귀하면서 전방 압박과 직선적인 침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로군은 복귀 직전 경기에서도 교체 출전으로 감각을 끌어올렸으며 특유의 순간 가속력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위협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중원에서는 폴 포그바가 부상 복귀 이후 엔트리에 포함되었으나 오랜 결장 이후 경기 감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선발 출전보다는 교체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S 모나코는 전반적으로 공격 전개의 완성도는 높으나 체력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의 전력 누수와 체력 조건 그리고 경기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맞대결은 득점이 나오지 않는 팽팽한 경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토트넘입니다. PSG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공격적인 색채를 극대화하며 홈에서 특히 폭발적인 득점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회에서 경기당 3골이 넘는 득점 생산을 이어가고 있고 높은 점유율과 짧은 패스를 바탕으로 상대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까지 매끄럽게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오스만 덴벨레와 아크라프 하키미가 동시에 결장하는 부분이 분명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덴벨레는 이번 시즌 빠른 돌파와 크로스로 다수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들어준 자원이고 하키미 역시 공격 가담과 중거리 슈팅, 세트피스 가담까지 포함해 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쌓아온 풀백입니다. 두 선수의 부재로 인해 우측에서의 단독 돌파와 오버래핑 빈도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PSG는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풍부한 공격진을 활용해 이선과 중앙을 거치는 조합 플레이 비중을 늘릴 여지가 있습니다. 두에와 카마라 역시 명단에서 빠지면서 수비와 중원 로테이션 폭이 다소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감독은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필요 구간에서 압박 강도를 조절하는 식으로 체력을 관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 지표를 유지하면서도 경기당 한 골이 넘는 득점으로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원정에서는 공격과 이선 핵심 자원 다수가 빠진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브레넌 존슨은 속도와 직선적인 침투 그리고 리그에서 여러 차례 결승골과 선제골을 기록해온 공격수인데 징계로 인해 출전하지 못합니다. 덴마크 쿨루셉스키와 제임스 메디슨 역시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데 두 선수는 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통틀어 여러 골과 도움을 합작하며 토트넘의 공격 전개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자원들입니다. 도미닉 솔란케 역시 발목 부상으로 제외되어 박스 안에서의 피지컬 경쟁과 마무리 옵션이 약화된 상황이며 타카이와 마티스텔도 명단에서 이탈의 공격과 측면 로테이션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햄스트링 이슈로 출전이 불투명한데 이 선수는 수비 라인에서 경험과 좌측 수비 안정성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 토트넘의 수비 진영이 크게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토트넘은 전방과 이선, 측면 수비까지 여러 포지션에서 전력 누수가 겹쳐 있어 이번 경기에서는 라인을 약간 낮추고 전환 속도를 조절하는 보다 실리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높은 득점 기대값 등을 종합하면 홈팀이 점유율을 바탕으로 꾸준히 기회를 만들며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버티며 한 골차 승부를 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PSG의 전방 자원과 홈에서의 공격 패턴을 고려할 때 결국 균형을 깨는 쪽은 PSG일 가능성이 더 크며 수비 라인의 불안과 체력 부담까지 고려했을 때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아인트호벤입니다. 리버풀은 최근 일정의 강도가 매우 높았던 만큼 체력 관리가 경기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 부임 이후 전방 압박과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전형 4-3-3 전술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두 경기에서 연속된 대패를 당하며 수비 밸런스 붕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측 하프 스페이스를 책임지던 제레미 프림퐁과 이선에서 크리에이티브를 제공하던 플로리안 비르치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리버풀의 공격 전환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프림퐁은 이번 시즌 공식전 4골 3도움을 기록하며 측면 돌파의 핵심 역할을 했고 비르치 역시 중거리 슈팅과 패스 공급으로 리버풀 이선의 연계에 크게 기여했던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공백으로 인해 도미니크 소보슬라이와 라이언 흐라번베르가 보다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으며 양 측면의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리버풀은 여기에 스테판 바이체티치, 코너 브래들리, 루크 체인버스, 루이스 리오니, 제임스 스캔넌, 리스 윌리엄스 등이 결장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로테이션 폭이 제한적입니다.
최근 훈련에서는 조 고메스와 케르케즈가 풀백 자원으로 번갈아 출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진은 주로 모하메드 살라를 중심으로 한 전개가 유지되고 있으며 홈에서는 전통적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다만 최근의 수비 라인 붕괴와 실점 패턴이 반복되는 만큼 슬롯 감독이 수비 조직력을 재정비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아인트호벤은 올 시즌 원정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네덜란드뿐 아니라 유럽 무대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터 보스 감독은 팀을 4-2-3-1 형태로 정착시키며 전방 압박을 강화하고 상대 진영에서 빠르게 볼을 탈취해 속도전으로 공격을 전환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인트호벤은 최근 공식 일정에서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 다득점이 두드러집니다. 다만 루벤 판 본멜과 알라산 플레아가 무릎 부상으로 이번 경기 결장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 본멜은 이번 시즌 리그 6경기에서 3골을 기록한 윙어로 측면 돌파와 이선 침투 능력이 팀의 공격 다양성에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플레아의 부상도 전방 교체 로테이션 폭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엘 판덴 베르흐가 경미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결장에도 불구하고 아인트호벤은 중원에서 TL, 사이바리, 페리시치 등이 번갈아 가며 이선의 공백을 메우고 있으며 후반전 교체를 통한 리듬 변화로 경기 후반에 강세를 보이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피터 보스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라인을 내리지 않고 리버풀의 공격을 맞받아칠 것이라면서도 체력 안배를 염두에 둔 교체 운영을 예고했습니다. 아인트호벤은 최근 공격 전개 속도와 마무리 정확도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원정에서도 충분히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반에는 리버풀이 주도권을 잡겠지만 아인트호벤의 전환 속도와 후반 막판 득점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기 양상은 접전이 예상되나 홈 2점과 전반 집중력에서 리버풀이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에 댓글을 눌러보시면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저희 스포츠 분석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항상 혼자서 스포츠를 분석하지 마시고 저희 분석방에서 결장자 및 해당 팀들에 대한 이슈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셔야 적중률이 많이 상승합니다. 저희는 무료로 분석 카페를 운영 중이니 꼭 분석 자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째 경기는 아스날과 미넨입니다. 아스날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양대 무대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켈 아르테타 감독 체제에 짜임새 있는 전술 운용이 여전히 돋보입니다. 리그 경기에서 꾸준히 승점을 쌓고 있는 가운데 주전 자원들의 결장으로 인해 이번 유럽 대항전에서의 전력 구성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수비의 핵심인 가브리엘과 중원의 마르틴 웨데고르가 모두 부상으로 빠진 점은 전술 밸런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격진에서는 가브리엘 제주스와 카이 하베르츠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이들은 각각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공격 포인트를 꾸준히 쌓아왔던 자원으로 이탈은 뼈아픕니다. 다만 부카요 사카와 데클란 라이스, 레안드로 트로사르,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정상 컨디션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 전개력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에서는 안정적인 라인 유지와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홈 관중의 후원 속에 압도적인 경기 초반 주도권 장악이 예상됩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최근 리그 경기에서도 로테이션 비율을 다소 낮추며 핵심 자원 위주 운영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강한 라인업이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부상과 징계로 전력 공백이 상당히 뚜렷한 상태입니다. 왼쪽 수비의 핵심인 알폰소 데이비스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하고 세르주 그나브리와 자말 무시알라까지 장기 부상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시알라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3득점을 기록하며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했던 선수로 그의 부재는 이선 창의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칼 루카스와 루이스 디아스 역시 부상과 징계로 출전이 불가능해 측면 로테이션 자원 운영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해리 케인이 전방에서 꾸준히 득점을 이어가고 있으며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합산 2자릿수 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미카엘 올리세가 공격 2선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케인과의 연계 플레이에 기여하고 있고 수비에서는 다이어 우파메카노가 중심축을 잡으며 전후방 간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의 세이브 능력 역시 여전히 건재합니다. 팀은 최근 리그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점유율 운영과 빠른 전환 공격으로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방 압박과 결합된 강한 공격 리듬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이은 부상자 발생과 일정 압박으로 인해 체력적인 피로 누적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력 공백이 많은 바이에른 뮌헨이 원정에서 공격 완성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며 아스날이 경기 후반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스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AT 마드리드와 인터밀란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를 앞두고 팀 내 전력 구성에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리그와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며 체력 부담이 누적된 상황 속에서도 홈에서는 여전히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비 블록과 빠른 전환을 중심으로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을 이어가며 공격 시엔 전방의 유기적인 연계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골키퍼 얀 오블락, 중앙 수비수 로빈 르 노르망 그리고 미드필드와 공격진을 잇는 핵심 자원 마르코스 요렌테가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오블락의 부상은 올 시즌 팀 수비 안정성의 균형을 흔들고 있으며 요렌테의 이탈은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 전환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럼에도 홈에서의 경기력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상대가 점유율 주도형 전술을 구사할 경우 압박 라인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대응하고 후방에서 전방으로의 공 이동이 빠릅니다. 전진 패스의 비율이 높고 공격 전개가 다채로워 상대 수비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체력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빠른 득점을 노리는 패턴보다는 중원에서 밀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밀란은 세리에 A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잦은 일정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주요 자원의 부상으로 인해 완전한 전력 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원정에서는 수비수 마테오 다르미안, 골키퍼 리카르도 디 젠나로, 미드필더 헬리크 미키타리안 그리고 티아고 팔라시오스가 모두 부상으로 제외됐습니다. 미키타리안은 올 시즌 중원에서 경기 조율과 전방 연계를 담당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기에 그의 부재는 전방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다르미안의 결장 역시 수비진 로테이션을 어렵게 만들며 디 젠나로와 팔라시오스의 부상까지 겹쳐 수비 안정성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인터밀란은 점유율 기반 전술을 유지하되 최근에는 후방 압박 회피를 위해 전진 패스보다 측면 전개를 중시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원정에서도 공격 전환 능력 자체는 여전히 우수하지만 수비라인 뒷공간 노출 빈도가 높아 후반전으로 갈수록 실점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체 자원을 통한 체력 보완이 쉽지 않아 경기 후반 집중력 유지가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몬 인자기 감독 체제에서의 전술적 일관성은 유지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AT 마드리드의 강한 압박 구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따릅니다. 전술적 대응에서 이탈 자원의 공백이 다시금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비적인 안정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정 승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 초반은 팽팽한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와 로스터 깊이에서 AT 마드리드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AT 마드리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아탈란타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는 강행군 속에서도 꾸준히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 전개 속도와 전방 압박 강도가 상승하면서 홈에서 결정력을 앞세운 다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나단 부어카르트가 리그 10경기에서 8골을 넣으며 팀 공격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고 리츠 도안은 3골 4도움으로 중원과 이선을 연결하며 효율적인 전진 패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파레스 차이비 또한 6도움으로 공격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한편 휴고 라르손과 오스카 호일룬, 은강캄, 오준이 모두 부상으로 결장 가능성이 커 전력 누수가 일부 예상됩니다. 특히 우주는 시즌 초반 5골 4도움으로 활약하며 부어카르트와 함께 득점 루트를 형성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부재는 경기 후반 교체 옵션의 폭을 좁힐 수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부어카르트, 도안, 부타, 크리스텐센, 마무드 다우드 등이 합류하며 스쿼드 균형이 강화된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다소 피로도가 누적된 일정 속에서 체력 관리가 중요한 관건으로 꼽힙니다. 아탈란타는 리그에서 부진을 겪고 있으며 최근 연속 원정 경기로 인해 체력 부담이 상당합니다. 나폴리전 패배와 연이은 리그 무승으로 심리적 부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조르조 스칼비니와 미치 바커가 각각 근육과 무릎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마르텐 더룬과 라자르 사마르지치가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 대한 대응이 다소 늦어지는 편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니콜라 크루스토비치와 아데몰라 루크만이 결정력 면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고 샤를데 케텔라이르와 마리오 파살리치가 중원 침투로 보조하지만 팀 전체의 득점 루트 다양성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새 시즌 들어 전술 전환 과정 중이지만 빌드업 속도가 떨어지며 원정에서는 유독 후반전 실점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스칼비니의 부재는 중앙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측면 돌파와 크로스 공격의 취약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요소를 종합할 때 프랑크푸르트의 공격력이 근소하게 앞서는 경기 양상이 유력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스포르팅과 클럽 브리에입니다. 스포르팅은 하프 스페이스 활용에 능하며 켄다는 더블 볼란치 한 축으로 내려서 1차 빌드업에서 전환과 전진 패스를 책임집니다. 수비 시에는 센터백 앞을 메우며 포백 앞 공간을 지우고 공격 시에는 중원 간격을 좁혀 세컨볼 경합에서 힘을 보탭니다. 곤살베스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뒷공간 침투와 박스한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고 트링캉은 오른쪽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왼발 기준 하프 스페이스에서 중거리 슈팅 각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공격은 측면에서 시작해 중앙으로 마무리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포백은 수비 시 간격을 유지하지만 공 소유 시 풀백 한 명이 과감히 올라 폭을 넓히며 상대 수비 라인을 벌리고 홈에서는 전방 압박 라인도 평소보다 높여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클럽 브리에는 전방 압박 강도에 비해 뒷라인 커버가 느슨한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트레솔디는 전방에서 압박의 출발점 역할을 하며 수비수에게 등을 지고 볼을 받아 탈압박 기점을 만들고 포브스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려 뒷공간을 노리지만 볼 간수보다는 직선 돌파의 비중을 더 공격 패턴이 단순합니다. 바라케는 이선 중앙에서 패스를 뿌리고 세컨드 라인 침투까지 겸하며 세트피스 타깃 역할도 수행합니다. 하지만 전방 압박 라인은 올라가도 중원과 수비 라인이 동시에 따라가지 못해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이 깁니다. 이 때문에 상대가 탈압박에 성공하면 포백 앞 중거리 슈팅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고 수비 전환에서도 볼 주변으로 몰리며 반대편 침투와 컷백 대응이 한 박자 늦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원정에서는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커버 거리가 늘고 실점 위험이 커지는 흐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후반으로 갈수록 원정팀 압박 강도와 리커버리가 떨어지면 스포르팅의 이선 자원들은 더 여유로운 슈팅과 패스 선택지를 확보하며 홈의 분위기까지 더해 경기 흐름은 점점 스포르팅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포르팅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올림피아코스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이번 경기에서 다수의 결장자가 발생하며 전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앙겔라키스 보티스, 카벨라 구스타보 만차, 오니에마에치, 파사알라키스 베소, 야지지 등이 빠져있는 가운데 특히 카벨라와 야지지는 빠짐으로써 중원과 전방의 연결고리가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카벨라는 프랑스 무대에서 경험을 쌓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세트피스와 침투 패스에서 팀의 공격 전개 핵심 역할을 맡아왔으며 이번 결장은 전반적인 빌드업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지지는 터키 리그에서 활약했던 미드필더로 중거리 슈팅과 볼 배급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의 부재는 중거리 옵션 감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골키퍼 파사알라키스의 결장 역시 뼈아픈 부분으로 최근 안정적인 선방률을 기록하던 주전 자리를 대신할 백업 골키퍼에게 중압감이 예상됩니다. 다만 올림피아코스는 홈 경기에서 조직적인 압박과 유기적인 측면 전개를 앞세워 유럽 무대에서도 일정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해왔고 최근 경기에서도 수비 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며 응집력 있는 경기 운영을 펼쳐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진 결장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다비드 알라바, 다니 카르바알, 에데르 밀리탕, 안토니오 리디거, 아우렐리엥 추아메니 그리고 마스탄투오노가 모두 제외되며 전체적인 수비 라인이 큰 변화를 맞습니다. 특히 알라바와 리디거, 밀리탕 3명의 이탈은 중앙 수비 구성의 연속성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 리디거는 공중볼 경합 승률과 전진 수비에서 강점을 보였으며 알라바는 후방 빌드업의 핵심으로 볼 전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추아메니의 부상 또한 중원 수비의 밸런스에 타격을 준다. 그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전방 압박 이후 공수 전환 시 빠른 위치 복귀와 차단력이 돋보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우는 로테이션 자원의 경기력 완성도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격진은 여전히 강력한 구성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방에서의 연계 플레이 완성도는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원과 공격 지역에서의 세밀한 패스와 침투 움직임이 여전하기에 부상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수비 상황에서도 공격의 무게 중심은 본래의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올림피아코스가 홈에서 끈질기게 맞서더라도 전력과 경험 면에서 우위에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더욱 완성도 있는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갈 전망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적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